한국과의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며 프랑스 잠수함을 택했던 인도네시아가 최근 펼쳐진 놀라운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이번에 대선에서 승리한 프라보어는 과거의 일 때문에 한국에게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투기 기술을 훔치도록 조장 또는 방조해 신의를 저버리는가 하면 타 국가와의 계약으로 한국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일삼아왔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방산 기술력을 지속 높여갔고 이는 엄청난 성과와 함께 세계 각국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에 인니 언론이 뒤늦게 한탄하기도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프라보어는 지난달 20일 대선 승리가 사실상 확정되자 가장 먼저 행한 일이 중국으로 달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난달 말부터 4월 2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과 회담하고 공동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식 취임은 올해 10월이지만 중국에게 아부를 떠는 일을 먼저 한 것입니다. 인니는 현재 차이나 머니를 필요로 하고 동남아에서 세력을 키우려는 중국과 이에 관계가 맞아 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개통한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도, 동남아 최대 수상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중국 자본이 상당수 투입돼 있습니다. 취임식도 하지 않은 당선인 신분으로의 해외 방문과 그 나라 정상과의 회동은 모두 이례적인 일입니다.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의 경우 취임 6개월 후에야 초청을 받아 중국에 간 바 있습니다. 프라보어는 중국 방문 후 곧바로 도쿄로 건너가 기시다 총리와도 회담을 했는데 중국과 일본 사이 균형을 조금이나마 맞추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인니와 일본은 2021년 방위장비품 기술이전 협정을 체결한 바 있고 일본은 중국, 미국에 이어 인니의 세 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이며 이전부터 많은 일본 기업이 인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을 건너뛰고 중국과 일본을 방문했던 것은 의도적으로 한국을 무시한 것이다 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프라보어가 한국을 특히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요한 사건은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프라보어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1974년부터 수하르토 독재가 무너진 1998년까지 특전사령부 지휘관으로 근무하면서 동티모르와 파푸아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는 세력에게 수많은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인권을 탄압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동티모르 독립을 적극 지지하며 상록수 부대를 파병하는 등 가장 앞장서서 도왔던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프라보어는 1998년 해외로 망명을 떠나는 수모를 겪었는데 미국은 그를 2022년까지 입국 금지 명단에 넣기도 했습니다. 2001년 귀국한 프라보어는 이후 펄프 회사를 설립했고 파미와 석탄 광업 등으로 사업을 확대해 2천억 원 상당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그린드라당을 창당한 후 세 번째 대선 도전 끝에 당선자가 된 것입니다. 프라보어가 국방장관이 된 2019년부터 한국과의 계약이 어긋나고 보란듯이 다른 국가들과 계약을 하러 다녔으며 급기야 KF-21 기술 탈취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사이 프랑스에 잠수함 2척 주문을 넣었습니다. 디젤 전기식 잠수함으로 기술 이전 등을 통해 인니 국영 조선소 PAL에서 건조될 예정입니다. 2021년 프랑스와 인니가 체결한 국방협력 사업 중 하나로 당시 라팔 전투기 42대와 잠수함 2척 구매에 합의한 바 있는데 그것이 본격 실행되며 한국과의 협력은 더욱 멀어지게 됐습니다. 인니는 총 12척의 잠수함을 도입한다는 방침에 따라 1차 사업으로 2011년 대우조선해양과 잠수함 3척 계약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12번함은 한국에서 건조해 인도했으며 3번함은 인니 조선소에서 기술 이전 방식으로 조립했습니다. 이후 2차 사업으로 2019년 3척을 추가로 주문했지만 아직 계약금도 내지 않아 미발효 상태입니다. 인니 언론은 프랑스와의 잠수함 계약으로 최고의 기술을 받게 됐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국 장보고급과는 달리 더 많은 기술이 이전되고 품질 면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가 적용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자국에서 건조될 예정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 벌어진 상황에 최고의 협력 국가를 놓쳤다는 한탄이 일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인니 대표 언론 조나 자카르타는 현대중공업의 신채호함이 한국 해군에 적기 인도된 점을 놀라워하며 수많은 국가에서 이를 보기 위해 몰려든 점을 언급했습니다. 인니가 프랑스에 잠수함 주문을 한 바로 다음 날 신채호알의 인도 인수식이 개최됐고 그 기술력에 감탄한 것입니다. 지난 2021년 도산 안창호알, 지난해 안무함에 이어 장보고 307 사업의 마지막 잠수함입니다.
전투소나 체계 등 주요 핵심 장비를 국산화했으며 SLBM 운용이 가능한 수직 발사관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 불요 추진 체계 AIP와 소음 저감 기술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수중에서 약 한 달 동안 작전을 펼칠 수 있는데 8개월간 전력화 훈련을 통해 올해 말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독일 기술과 자재에 의존해왔던 이전과 달리 주요 부품 국산화율을 76%로 끌어올린 것도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국내 연구진은 잠수함이나 발사체 외관 등 두께 100 이상 강철판을 용접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개발해냈습니다. 그동안은 전자총 같은 핵심 장비를 독일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 수입해왔지만 국산화를 통해 50% 이상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인수식에는 미국, 폴란드, 호주, 페루, 필리핀 등 해외 9개국의 군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샀습니다.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K함정 수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은 이들 참여 국가의 함정 수출을 타진 중이며 미국과는 방산 분야 MROUG 보수 협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해군 잠수할 운용부대와 하나오션이 제작 중인 장보고 3배치 건조 시설을 둘러보기도 했는데 그 놀라운 기술력에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오션은 이들 최신의 잠수할 세척을 모두 수조에 건조 중이며 현재 운용 중인 장보고 1급 1200톤, 장보고 2급 1800톤 잠수함에 대한 창정비 및 성능 개량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보고 3배치2는 공기부료 추진체계 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동시에 탑재해 현존하는 디젤 잠수할 중 최고의 자망 지속 능력을 자랑합니다. 납축 전지를 리튬 전지로 대체하면 자망 시간이 1.6배나 증가하고 최대 속력을 낼 수 있는 시간도 3배나 늘어납니다. 폴란드는 잠수함 23척 도입을 추진 중이며 캐나다의 경우 잠수할 12척 발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는 장보고 3배치2의 개조형이 수출될 전망입니다. 하나오션은 지난해 캐나다 현지 4개 기업과 잠수함 사업 관련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경쟁자는 미쓰비시와 가와사키 중공업 등 일본 기업으로 최신식 다이게 2급 잠수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리튬이온 전지를 활용 중으로 2029년까지 매년 한 척씩 잠수함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본 무기는 각종 오류로 관심 바뀐 데다가 평화헌법 등으로 수출에 각종 제한이 걸려 있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자위대 잠수할 소류가 부상하면서 홍콩 화물선과 충돌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함교와 통신 장비가 크게 파손됐으며 선수 부근 균열로 바닷물 누수까지 발생했었죠. 일본은 2016년 호주에 신형 잠수함을 수출하려다 실패했고 UAE에 C2 수송기를 팔려고 했으나 이대로는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좌절해야 했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활주로 해서 이착륙 능력이 불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잠수함 사업도 한국이 따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우디 또한 한국 잠수함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 국방차관은 지난달 한국을 찾아 KF-21, 천궁이, 도산 안창호함 등을 둘러봤습니다. 최근 홍해와 페르시아만에서 해상 교통로가 위협받자 올해 내로 중형 잠수할 최소 4척 도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페루,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들도 노후 잠수함을 대체하려는 중으로 이들은 이미 방산 분야에서 한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재래식 추진 잠수함 보유국은 42개국이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몇 나라가 안 돼 수요 자체는 재래식 잠수함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현대중공업도 수출형 잠수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국 밥콕과 무장체계 등을 준비하는 한편 지난달 LIG넥스1과 수출형 잠수함 개발을 위한 MOU도 체결했습니다. 장보고 3급보다 더 작은 규모의 잠수함을 준비 중인데 걸프만이나 홍해처럼 수심이 얕은 바다가 있는 지역에서는 소형 잠수함을 운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미국 시장 또한 K방산의 진출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미국 조선산업은 자국 해군 등의 발주 물량만 기다리는데 돈이 되는 민간 분야는 한국, 중국, 일본 등에 내준 지 오래입니다. 2015년부터는 군함수에서 중국에 밀리는 결과로 이어졌고 수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시설이 낡고 기술이 뒤처지는 데다 생산성도 형편없습니다. 가장 최신 드라이독은 1962년 만들어졌고 1883년 지은 드라이독도 쓰고 있습니다. 델토르미 해군 장관은 지난해 2월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에는 13개의 조선소가 있으며 한 곳의 생산 능력은 우리 모든 조선소를 합친 것보다 많다고 토로했을 정도입니다. 미국은 내년에 7척의 신규 전투함을 주문할 예정이었으나
캐파가 부족해 6척으로 줄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해군은 연간 목표인 잠수함 2척도 만들 수 없습니다. 조선소 캐파가 연간 1.3척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발주했던 군함과 잠수함은 수년씩 인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남중국해 작전 중 충돌 사고로 파손된 군함은 3년이 지나도 수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완료 시점은 2026년으로 잡혀 있는데 신규 건조가 우선순위에 있어 계속 밀리는 중입니다. 반면 현대중공업은 작년에 울산급 호위함인 천안함과 춘천함에 이어 올해 신체호합을 적기에 인도하면서 기술력과 사업관리 역량, 건조 비용 측면에서 우수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미 해군 해상체계 사령부와 지난 2월 델토르 장관이 국내 조선소를 찾기도 했습니다. 한국에게 군할 건조와 수리를 맡길지 긴밀히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한국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니와의 협력을 끝내고 더 많은 나라와 관계를 강화해 가길 바랍니다. 영국 판보로 에어쇼가 22일에 시작되었는데 이번에 한국이 엄청난 것을 들고 왔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굴욕적인 방문을 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 인도가 지금 한국산 전투기를 살 수도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국 판보로 국제 에어쇼는 프랑스, 파리, 싱가포르 에어쇼와 함께 세계 3대 에어쇼로 꼽히며 올해는 전 세계 44개국 약 1,300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카이는 이번 전시회에 6개 공간을 구성하고 KF-21, FA-50, LAH 수련 등과 차세대 통신위성, 소형 다기능 비행체 모듈, 인공지능 파일럿을 연계한 최신 가상공간 시뮬레이터 등을 전시했습니다. 이번 판보로 에어쇼에서 카이는 폴란드,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기존 수출국, 정부와 군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추가 수출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미국, 영국, 사우디, 베트남 등 신규 시장의 정부 관계자와 항공우주 관련 주요 업체 경영진의 한국산 전투기, 헬기 등 주력 플랫폼을 소개하고 시장 개척과 미래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카이의 부스와 함께 에어쇼에 전시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전시관에서 카이가 수출을 노리고 있는 국가들을 놀래키고 있다는 현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정부와 함께 독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첨단 항공 엔진 프로토타입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첨단 항공 엔진은 국산 전투기 KF-21과 무인 전투기 등의 탑작의 목표로 개발 중인 엔진인데 추력은 1만 5천 파운드급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KF-21에 들어가는 F-414 엔진과 맞먹는 사양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월 KF-21에 장착할 F-414 엔진을 생산하기 위해 스마트 엔진 공장 착공식을 가졌는데 45년 동안 엔진 만 대를 생산한 경험을 토대로 2030년대까지 국산 엔진 개발에 성공해 150조 원이 넘는 시장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4세대 전투기까지는 면허 생산 및 정비가 가능했지만 F-35 등 5세대 이후 전투기부터는 불가능하다며 첨단 가스터빈 엔진이 들어가는 5세대 이후 전투기, 순항미사일, 차세대 군함 등을 건조하려면 자체 설계 기술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KF-21뿐만 아니라 앞으로 첨단 무기들을 만들려면 국산 엔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인데 특히 지금 KF-21을 위해 5세대 전투기 엔진을 우리의 기술로 생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KF-21이 5세대, 6세대로 진화할 때까지 한국산 엔진 개발을 끝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KF-21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바로 국제에어쇼에 가서 세이지를 하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강민 항공엔진 사업부 전무는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산 엔진을 들고 나가서 홍보할 것이냐며 올해부터는 만나달라는 기업이 많다며 글로벌 위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러 국가들의 기업들이 이번 에어쇼에서 큰 관심을 보이며 이후에 많이 찾아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나 인도는 그동안 자체 기술로 엔진과 레이더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해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고 했지만 이들은 독자 개발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큰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미국산 엔진으로 KF-21을 빠르게 만들어내고 이제 국산 엔진 개발 계획까지 내놓은 한국의 놀라운 전력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카이와 하나가 힘을 합쳐 내놓은 KF-21 등 한국산 전투기 수출 계획에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일본 기아라 방위상은 전혀 다른 이유로 급히 영국을 찾아갔습니다. 영국, 이탈리아를 비롯해 일본의 이번 에어쇼에서 공동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를 홍보해야 하지만 일본의 에어쇼를 볼 새도 없이 도착하자마자 영국 국방부 장관을 급히 찾아갔습니다.
일본이 다급해진 것은 공동 전투기 개발에 예상치 못한 거대한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차기 전투기 개발을 위해 당초 2025년까지 20억 파운드 하나로 약 3조 5,800억 원을 투자하고 전체적으로 120억 파운드 하나로 약 21조 5,300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영국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참패해 정권 교체가 되면서 이 돈을 줄 수가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 등 현재 언론은 일본과 이탈리아의 협력을 통해 영국의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는 프로그램이 위기에 처했다면서 집권 노동당이 전투기 개발에 자금을 할당하는 것이 러시아 유업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전 보수당 국방 관계자도 이 프로젝트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국방 싱크탱크인 왕기면업서비스 연구소의 공군 및 기술선임 연구원인 저스틴 브롱크는 향후 5년 내에 유럽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세계 경제가 완전히 침체될 것이기 때문에 차세대 전투기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브롱크는 지금 미국 내에서도 잠재적으로 6세대 전투기 개발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미국 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유럽에서 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러시아가 10년 안에 나토를 군사적으로 시험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하는데 여기서 지금 10년간 육군 장비 조달을 투자할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일본은 5세대도 아닌 6세대를 개발한다고 큰 소리쳤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기술력이 뛰어난 영국과 손을 잡아 공동 개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금 믿었던 영국이 정권 교체 후 이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일본은 지금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보다 지금 일본 네티즌들은 난리가 났는데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최악이야. 일본과 이탈리아의 두 개국 공동 개발도 검토해주세요. 영국은 사양 변경이라던가 항상 말이 많은데 설마 백제하려 하다니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신용이 없는 거야. 역시 어차피 유럽과 동아시아에서는 연대란 그 정도다. 가난한 나라들이 셋이 모여 함께하자고 기세를 올린 것까지는 좋았으나 동기산이 맞지 않게 되면 협력을 끝내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단독으로 전투기를 만드는 시대는 끝났지만 역시 상대를 잘못 골랐다. 전후 80년 동안 일본이 개발한 전투기는 F일 뿐이다. 현정의 F2는 말할 것도 없는데 F-16의 개량으로 개발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일본에는 고도의 전투기 개발 실력도 기반도 없는데 영국, 이탈리아가 짜고 성공할 가능성은 아무래도 낮다? 자칫하면 미쓰비시 중공업의 소형 여객기처럼 주저앉을 수도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중요한 학술적 차원의 항공공학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아마도 개발이 시작되면서 영국은 이를 깨닫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일본에서는 지금 이처럼 영국이 개발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자 멘붕에 빠져버린 듯한 모습입니다. 일본의 한 네티즌은 포기하고 한국에서 전투기를 사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면 일본의 기술력은 10년 향상됩니다.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의 유명 군사 유튜버 상칼란 차토 파디아이는 인도의 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이 있지만 지금 이를 두고 인도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를 수입하려고 한다며 세계 후보를 지정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득은 F-35 소유 57이 있었는데 이 목록에 KF-21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선 K9 자주사를 대량 도입해 중국군을 견제했던 인도가 5세대 전투기 자체 개발을 포기하고 놀라운 속도로 개발되고 있는 KF-21을 사려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에어쇼에서 KF-21과 KF-21용 한국선 첨단 엔진 모형까지 전시되자 당장 러시아 위협의 전력을 강화시켜야 하는 유럽의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뛰어난 KF-21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이번 에어쇼에서 한국의 KF-21 개발 계획을 본 전 세계 국가들은 구입 목록에 KF-21을 넣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일본 등과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영국이 빠지면 당초 이 그룹에 들어오겠다고 밝힌 사우디를 넣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이 전투기 공동 개발이 난항을 겪는 것을 비웃으며 한국과 KF-21에 대한 거대한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사우디가 GJP에 들어가려고 할 때 결사 반대를 했던 일본은 지금 영국에게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되었고 뒤늦게 사우디에게 손짓하는 일본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이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23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 6세대 전투기의 위성을 패키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이 고위 관계자는 사우디의 차세대 중형 위성에 대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한
성능 개량형 공동연구 개발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의 지난해부터 KF-21의 6세대 공동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보도되었지만 이번에 중형 위성까지 포함돼 보도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 판벌 에어쇼에서 한국선 첨단 항공 엔진 모형을 최초로 선보였는데 이 엔진이 KF-21 블록 3에서 사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KF-21은 블록 3을 거쳐 바로 AI와 고성능 데이터 링크, 극초음소 미사일, 레이저, 무기 기술을 추가한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예정입니다. 여기 핵심이 되는 한국형 엔진은 사우디의 중동 수출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프로토타입이 공개된 첨단 항공 엔진은 현재 KF-21에 사용되는 F414와 동급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15,000파운드급의 F414보다 큰 18,000파운드로 개발되고 있고 이것도 개발 시작이지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지금 개발 계획 중에 2025년에 2000K급 소재 기술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라 앞으로 이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카이는 사우디와 6세대 전투기 공동연구 개발과 함께 사우디와 전투기의 시스템을 연결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6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적용된 군용 위성을 연구 개발해 앞으로 사우디에게 위성 약 200개를 판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6세대 전투기뿐만 아니라 위성 개발과 판매 계획까지 알려지자 전투기 개발에 안달이 난 일본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매체 밀막은 지난 1월 보도에서 2023년 7월 사우디가 영국, 이탈리아, 일본과 함께 6세대 다목적 항공기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을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사우디가 참여하면 이 프로그램이 지원될 수 있고 사우디가 중국과 군사관계에 있어서 기술 이전을 할 수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 특히 UAE와 사우디의 KF-21 및 그 후속 기종이 공동 개발을 제안했다며 이 중동 국가의 합류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KF-21 블록 1 및 블록 2와 비교했을 때 KF-21 블록 3 또는 6세대 항공기의 개발은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비용은 모든 나라들에게 지금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국에서 노동당이 집권하며 당장 러시아에 대응할 즉시 전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6세대 전투기 개발을 하는데 무려 총 22조가량이 들 것이라며 이 금액을 쉽게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에 엄청난 비용이 드는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중동의 무국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의 수요를 먼저 파악했습니다. 밀막은 그 결과 중동 국가의 신세대 항공기의 공동 개발을 제안할 수 있었으며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KF-21 블록 3 또는 6세대 항공기의 장점인 낮은 비용, 낮은 위험, 빠른 생산 시작을 강조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면 연구와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자금이 가장 중요한데 한국은 이를 사우디아에서 충당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해 유럽도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 자금 문제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 재빨리 중동의 무국들과 손을 잡고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가장 늦게 시작하는 한국이 KF-21도 번개 같은 속도로 개발했지만 다른 국가들은 6세대에서도 한국을 경계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글로벌 군사 매체 아미테크놀리지는 지난 4월 한국의 KF-21 수출 전망에 대해서 내놓았습니다. 이 매체는 KF-21 생산 승인은 한국의 국가안보 전략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알리는 신호이며 향상된 방위 역량과 수출 잠재력을 약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매체는 주요 데이터 및 분석 회사인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KF-21 생산 승인으로 한국은 수많은 방위 수출 기회를 얻게 되며 한국은 글로벌 방위 시장의 강력한 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데이터의 항공우주 및 방위 분석가인 하프리트 시도는 KF-21 생산 개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KF-21 생산 개시는 한국의 국산 방위 제조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의미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설계하고 배치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즉각적인 방위적 의미를 넘어 정부가 국산 방위 제조에 중점을 두는 것은 더 광범위한 경제적 파장을 초래하는데 한국은 국내 방위 공급망 인프라를 육성하여 경제 성장을 자극하고 엄청난 고용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KF-21의 초기 주문량이 적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 바 있습니다. 항공부자 전문 언론 에이비에이션 위크는 KF-21 1차 양산 기체 가격을 1,100에서 1,3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 최근 보람이 1차
양산이 확정된 가운데 대단 가격이 900억 중반대로 나오면서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KF-21과 동급인 4.5세대 전투기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에 비해 혁신적인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방산업계와 디펜스 위크 등에 따르면 유로파이터 1,722억 원, 라팔이 1,800억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KF-21이 이 유럽산 전투기에 비하면 반값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산 F-18이나 F-16 개량형은 비슷한 가격대이지만 1980, 90년대 개발된 리드 모델에 비해서 KF-21은 항전 장비, 레이더 성능, 비행 성능, 확장성, 스태스에 있어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유럽에는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하는 공동 개발에 의해도 프랑스와 독일이 주축이 되어 스페인과 함께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FCAS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 이후 주도권 다툼이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고 프랑스는 라팔이 잘 팔리자 FCAS는 안중에도 없고 라팔 업그레이드에만 신경 쓴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독일은 이를 포기하고 영국이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온 바 있습니다. 미국도 최근 6세대 전투기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공군 장관이 F-22 랩터를 대체할 차세대 공중지배 전투기 사업이 너무 비싸다며 저렴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것이 비싼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당 1억 달러인 F-35보다 3배 정도가 비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돈으로 대당 4,200원에 달하는 비용이 된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지금 해당 사업 취소 외부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과 미국 모두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자국산 첨단 항공 엔진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6세대에서 사우디와 손을 잡아 순항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국 팜볼 에어쇼에서 KF-21과 한국형 첨단 항공 엔진 모형을 공개한 것 외에도 그동안 개발한 한국의 기술들이 유럽 각국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LRG 넥선은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협력해 국내 최초로 F-25 공용 공랭식 A사 개발을 완료했는데 이로 인해 수출 경쟁력 확보와 군전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LRG 넥선은 네덜란드 왕립항공우주센터와 F-25 공랭식 A사 레이더 비행시험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F-25 공랭식 A사 레이더 ESR-500에 의해 비행시험 수행에 협업하는 데 성공할 경우 수출형 F-25 공랭식 A사 레이더를 즉시 장착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의 시스템은 합성개구 레이더 유성으로 찍은 파리올림픽 스타디움, 국내 목포항, 아프리카 아데만 해역 등을 촬영한 사진을 처음으로 이번 LSHOW에서 공개했습니다. 합성개구 레이더 유성은 주간 야간 악천의 영향 없이 24시간 영상 획득이 가능한데 군사작전 용도는 물론 항공통신 등 민간 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으로 올림픽이 개최되는 파리 스타디움의 성공을 날씨와 무관하게 자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방산 선진국들에 비해 너무나도 늦게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놀라운 속도로 개발에 성공해냈고 이제 6세대 전투기 개발에서는 이들을 뛰어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관리들은 KF-21 보람의 비용 인하를 요청한 인도네시아가 어떤 기술을 받게 될지 유출했다. 인도네시아 매체 조나자카르타가 지난 9일 한국 언론과 인터뷰한 석종권 방위사업 창장의 말을 보도했습니다. 석종권 창장은 현재 인도네시아에게 제공되고 있는 기술은 아직 기초 수준이며 실제 기술은 2026년 개발이 완료되면 이전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중대한 기술 유출이 확인되면 공동개발 협력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당초 1조 6천억 원의 분담금 중에서 6천억 원만 납부하기로 했는데 KF-21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에 분담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한국도 당초와 달리 적게 분담금을 내는 만큼 축소된 기술을 전달할 것이며 만약에 중대한 기술 유출이 확인되면 인도네시아를 배제하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파밀 등 현물로 납부하겠다고 밝히거나 말도 안 되게 납부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서 한국의 기술을 모두 받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이런 인도네시아의 태도에 분노했는데 방사청은 그동안 외교관계를 생각해서 쉽게 내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반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7일 중동권의 군사 소식을 전하는 디펜스 아랍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형 KF-21 전투기를 협상 중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놀라운 비밀을 폭로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 정부 관계자는 현재 KF-21과 관련해 사우디아라비아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UAE 대통령의 방한 직후 UAE KF-21도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대한민국 최대 무기 구매국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예상할 수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새 전투기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어려운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6세대 전투기인 KF-21 우인 전투기 UCAV를 공통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자신들이 올린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디펜스 아랍은 사우디가 한국과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구체적으로 양국은 6세대 전투기인 MEMT와 UCAV 드론을 공동 개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디펜스 아랍은 이 보도가 대대적으로 알려지거나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로 기본적으로 한국과 대부분의 무기권에는 중동 지역에서 비밀로 취급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천궁2를 수출할 때도 사우디나 UAE는 비밀스럽게 추진했고 나중에 국내 언론과 국민들에게 알려진 바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미 KF-21이 UAE, 사우디와 6세대 공동 개발을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것 때문에 한국이 급히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이제 블록홈 개발을 거의 완료한 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6세대로 만들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방사청은 공식적으로 UAE가 한국과 KF-21 공동 개발을 한다는 보도를 부인했지만 디펜스 아랍은 이것이 당시에 성사되었고 지금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당시 보도에서 UAE가 인도네시아로 인해 누락된 개발비를 충당할 것이라고 했고 이 때문에 KF-21 보람의 생산에 대한 권한과 지분 일부가 UAE로 이전될 것이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지금 중동 보도에 따르면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중동 자문을 입은 한국은 무서운 속도로 무기 개발하는 장기를 발휘하고 있는데 디펜스 아랍은 이러한 상황을 신나는 토로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KF-21 4세대 전투기 사업의 성공으로 개발 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F-21을 탑재될 수많은 파괴적인 전략 미사일과 드론이 고속으로 개발되고 있다. KF-21의 강력한 센서와 컴퓨팅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며 이를 통해 전자전용 KF-21을 뛰어난 버전이 탄생할 수 있다. 전투기에는 공대공 미사일, 장거리 스텔스 순항 미사일, 대레이더 미사일, 초음속 순항 미사일,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공중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 EMP 미사일 등이 있다. 이 미사일을 장착하면 KF-21은 거의 폭격기 역할을 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한국과의 대부분 무기 거래는 특히 중동 지역에서는 비밀로 취급된다. 오랫동안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중요한 무기를 수출했지만 최근 일부가 드러났다. 포괄적인 협력이 곧 굳혀야 될 것이다. UAE는 지난해 9월 한국과 인도네시아 외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첫 번째 국가로 항공기를 통해 얻은 기술과 경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디펜스 아랍은 지난해 9월 UAE가 먼저 한국과의 6세대 프로그램 참여 결정을 먼저 했고 사우디가 올해 1월 뒤늦게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KF-21을 공동 개발한다는 소식에 UAE와 사우디 네티즌들은 폰 수준인데 6세대 양상 시작하면 KF-21 계약하는 게 정상이겠죠. 트리케인은 아직 아기다. 한국은 트리케인보다 100만 배 낫습니다. UAE는 기회를 잡는 전문가이고 이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인도네시아는 어리석단?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UAE와 사우디가 6세대 공동 개발에 참여한다는 것은 일리가 안 된 비용을 확보하고 막대한 개발 비용을 받는 동시에 UAE와 사우디에게 수출이 확보되어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에게 조금이라도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소식을 들은 전 세계 경쟁 국가들은 한국의 KF-21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는 왜 처음부터 다른 국가들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때 한국은 왜 4.5세대를 개발하냐고 조롱하는 목소리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4월 일본 야후재팬의 스텔스기가 비싸다고 한국사는 어때 한국의 오리지널 전투기가 폭발적으로 팔릴 것 같은 이유 어중간함은 의도한 걸까? 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일본 내에서는 KF-21에 대해서 평가저하라는 주장이 많았지만 이 글을 쓴 일본 군사 전문가 광겐다로는 KF-21의 잠재 능력이 높은 한국 최초의 스텔스기라고 말하면서 가까운 장래 각국의 차기 전투기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해 널리 주목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F-35를 구입할 수 없는 나라들에게 팔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 때문에 KF-21이 폭발적으로 팔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도는 일본 내에서 큰 관심을 받았는데 억지로 깎아내려는 일본 우익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KF-21에 대해서 놀랍다고 평가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전투기는 하늘에 날아가는 무기이며 가지고 있지 않는 나라에겐 갖고 싶은 물건이지만 구입하기에 미국제는 비싸고 정치적으로도 문턱이 높다. 여기에 울타리 없이 매력적인 가격의 한국제 전투기를 판다면 수요는 상당하다고 본다. 가지고 있지 않는 나라에겐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의리가 된다. 일본의 한국제라고 하면 물음표로 붙이는 경우가 많지만 이 전투기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전투기의 성능도 중요하겠지만 스마트폰, 전자기기류나 그의 분야에서 한국은 마케팅이 능숙하다. 그 점은 일본도 배워야 할 것이다. 게다가 중규모 국가는 2세대나 3세대 기체를 업데이트하거나 수명을 연장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체보다 조금이라도 성능이 높아지면 한국의 전투기가 시야에 들어갈 것이다. 한국의 이 분야에 대한 도전은 굉장히 재미있다. 최고의 전투기보다 실형의 전투기를 필요로 하고 있는 국가가 많다고 생각한다. 백색 가정과 같이 최소한 필요한 스펙을 가지는 전투기에 대한 수요는 많을 것이다. 어느 국가도 미국이나 중국이 싸우는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처럼 최고의 전투기가 필요하지 않다. 일본은 자체적으로 전투기 개발에 실패하고 지금 유럽과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산 전투기 KF-22 개발의 놀라운 속도에 놀라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우디, 위해와 한국이 만든다는 6세대 전투기는 경쟁 국가들을 압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금력과 기술과 속도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폴란드 제18포병연대에 도착한 케네안자주포 첫 사격. 최근 폴란드에 도착한 케네안자주포가 풀숲과 진흙을 틀고 시사격하는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11월 폴란드에 한국산 케네안자주포 6문과 천무 12대가 도착했다고 알려진 바 있습니다. 새롭게 인도된 케네안자주포 6문이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실전 배시되어 시사격을 펼친 것입니다. 이번에 도착한 6문의 케네안자주포는 폴란드 제18기계 사단 중에서도 숲과 험지로 이루어진 노아덴바에 있는 제18포병연대에 배치되었습니다. 제18기계 사단은 지난 15일 실사격하는 케네안자주포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케네안자주포는 울창한 숲과 진창을 뚫고서 기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불을 뿜으며 포탄이 날아가는 모습까지 포착되었습니다. 폴란드에는 1년 중에 가장 강수량이 높을 때가 6월달인데 포장되지 않은 도로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고 케네안자주포는 이 위에서 완벽하게 기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은 의도적으로 숲과 진창 위에서 기동하는 케네안자주포의 모습을 담아냈는데 폴란드군은 우크라이나 진창에서도 케네안자주포가 이처럼 구동된다는 것을 자랑하려는 듯 했습니다. 폴란드 군사매체 디펜스24는 사격 장면을 더욱 리얼하게 포착해 보도했는데 이 사진을 두고 철사단이 한국자주포로 사격을 가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18포병연대는 이미 한국형 K239 천무를 도입해 290km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데 이제 노아덴바에 본부를 둔 연대는 최대 사거리 40km가 넘는 155를 발사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사진에는 그동안 못 보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에서는 여군이 케네안자주포를 운영하는 모습이 화제가 된 바 있었는데 폴란드에서는 여군이 케네안자주포를 운영하는 모습은 공개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폴란드 제18기계 사단은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케네안자주포 사격 장면 사진을 공개하면서 여군의 사진을 여러 장 올렸습니다. 155포탄을 들고 웃으면서 이동하는 여군의 모습이 포착되었고 케네안자주포 앞에서 찍은 5명의 병사 정중앙에 여군이 서 있었습니다. 또한 동료들과 함께 진지하면서도 밝은 모습으로 포탄을 정비하는 모습에서 여군의 강력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폴란드가 케네안자주포 실사격 장면을 공개하면서 여군을 포착해낸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도화선으로 병력 증강을 꾀하고 있는데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젊은 세대가 입대를 꺼리고 있어 징병제를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제여론조사연구단체 세계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네덜란드에서는 유사시 나라를 위해 싸울 의향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16세부터 29세 응답자가 36%에 불과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에서도 이 비율이 40% 안팎에 그쳤습니다. 유사시 나라를 위해 싸우려는 젊은 세대 의지가 강한 국가는 한국, 대만, 덴마크, 핀란드 등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라고 이코노미스트는 분석했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징병제 부활카드까지 꺼내들며 병력 증강을 꾀하고 있고 무엇보다 인구가 적은 국가들은 여군의 활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여군의 비율이 25%에 육박할 만큼 지금 병력이 부족한 전장에서는 여군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군들이 쉽게 운영할 수 있다는 케네안자 주포는 북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폴란드 여군의 등장은 이들 국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지금 케네안자 주포를 유럽의 국가들이 주목하는 새로운 이유가 등장했습니다. 최근 폴란드와 핀란드가 해안선에 케네안자 주포를 배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6월 20개의 나토 국가들이 참여하는 제53차 발탑스 24훈련이 시작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 훈련에는 폴란드, 미국,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의 국가들과 스웨덴이 나토 해안국이자 동맹국으로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이 훈련은 발트에서 이루어지는 연합훈련으로 6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큰 화약고로 부상되고 있는 곳이 바로 발트해입니다. 과거 소련의 바다라고 불린 발트해를 스웨덴의 나토에 가입하면서 나테우스로 변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확정적이 되면서 러시아는 육지로는 국경 1300km로 맞댄 핀란드, 그 남쪽의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리고 폴란드, 루마니아, 트리키에 등 나토 해안국들에게 둘러싸이게 됐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발트를 뚫고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토는 지금 이 지역에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폴라드 안제의 두다 대통령은 발탑스 훈련과 관련해 해양작전센터를 방문해서 최근 몇 달 동안 우리는 러시아의 도발에 끊임없이 대처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선 발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중도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두다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이 베스테르 폴라트에서 독일 군함의 공격과 비엘론에서 독일 공군의 공격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기억하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탑스 입사훈련에는 다양한 등급과 유형의 군함 50여 척과 헬리콥터와 비행기 45대, 항공기 9천여 대가 참관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무기가 나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핀란드가 해안에 배치해 훈련에 참가시킨 K9 자주포입니다. 하나 디펜스는 2017년 시험평가에서 K9 자주포를 해안으로 접근하는 표적함을 명중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며 당시 이집트 군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K9는 사거리가 40km에 달하는 초장거리 무기로 15km 밖 해상에 떠있는 부표 40X40M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능력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속정은 길이가 40M, 초기함은 100M가량 되는데 K9 자주포는 가로 세로 40M 크기의 표적 정도는 거의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평소에는 K9 자주포를 지상포병 작전으로 활용하다가 필요시엔 해안방어까지 투입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아예 해안용으로 K9 자주포를 사용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집트 해군이 적 수상함에 대한 접근 거부 임무 수행을 위한 해안방어용 화력체계로 K9 자주포 200문을 바로 주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K9 자주포의 놀라운 능력을 나토에서도 발트에서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핀란드가 이번 발트 훈련에서 K9 자주포를 배치함으로써 나토 국가들은 물론 전 세계의 해안방어용으로도 K9 자주포는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1조 3천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도입을 최종 결정했다. 루마니아 국방부가 지난 1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K9 자주포 도입을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루마니아의 자주포 입찰에는 독일의 명품 자주포 판저우비치 2000과 티르키의 프로나투가 도전장을 냈지만 결국 루마니아는 한국산 K9 자주포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루마니아가 최근 7년간 도입한 무기 사업 중 최대 규모로 루마니아는 폴란드, 티르키,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에 이어 유럽의 6번째 K9 자주포 도입국이 되었습니다. 루마니아 공영방송은 최종 도입이 결정되자마자 이를 긴급 보도했습니다. 루마니아는 한국산의 54개의 K9 자주포, 84개의 무기 사업과 1만 7천 개의 155 사격을 구매했습니다. 이런 큰 사격은 4개의 사격으로 스타디움의 크기의 공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8개의 사격을 발사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자주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은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협약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첫 18개의 사격은 창원의 300km의 서울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이 사격은 루마니아 군대에서 2년 30분 동안 진행됩니다. 다음 36개의 사격은 루마니아에서 결정됩니다. 루마니아의 사격은 가장 심각한 상황에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의 환경이 매우 심각합니다. 매우 따뜻하고 매우 뜨겁고 매우 차갑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실험을 했을 때 우리는 노르웨이, 인도, 아스트라제네카 등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중동 지역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역에서 모든 지역을 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격은 한국의 군사 경험과 한국의 공동체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이 사격은 한국의 노르웨이 공군에 대응한 것입니다. 한국의 군사 경험과 한국의 공동체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노르웨이 공군에 대응한 것입니다. 루마니아가 K9 자주포를 도입한다는 소식에 가장 놀라면서 큰 반응을 보이는 국가는 러시아가 아닌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는 K9 자주포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며 연평대전에서 북한의 90견인 국사포에 의해 격파된 자주포라고 했습니다. 이는 인도가 중국과의 국경에 한국산 K9 자주포를 배치하면서 자국이 세계 최고 자주포라고 떠벌린 PLG-05에 비하면 형편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신화 군사망은 아시아 최고라던 K9은 실전에서 그들이 자랑하는 긴 사거리와 고성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고 오히려 6문 가운데 절반이 파괴됐는데 그 3문을 파괴한 것은 90견인 국사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국가들이 K9을 구매한 것은 순전히 한국이 반도체 기술과 민간 자동차 기술 생산 라인 등 많은 것을 제공했기 때문이라며 K9이 성능이 우수해서 수출이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선물을 줬기 때문에 수출이 성사된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은 펼쳤습니다. 실제로 연평도 해전은 북한의 느닷없는 선제 공격으로 인해 K9 자주포 6문 중 3문이 고장나긴 했지만 K9 자주포가 북측 도발 원점에 집중 사격을 해 초토화시킨 바 있습니다. 포탄이 떨어진 탄착군 형상 분석 결과 사거리 공산오차와 편의 공산오차가 카날로그 데이터보다 우수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K9 자주포는 불과 80여 발을 발사했지만 북한의 해안포에 의해 10배의 유력을 발휘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K9 자주포에 이중고 폭탄이 장착되어 한 발의 포탄이 터지면 수십 발의 자탄이 함께 터져 실제로는 수천 발을 쏜 것과 맞먹는 타격을 줬다고 했습니다. 미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에 따르면 연평도 폭격 도발 당시 K9의 대응 폭격 유력에 북한군은 큰 충격을 받아 서부 전선을 막고 있는 북사군단이 노이로즈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중국인들은 K9 자주포가 실전에서는 형편없는 자주포라고 믿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샀냐고 이상해하며 이번에 루마니아까지 구입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함을 느끼며 이 기사에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몇 년 전 한국이 미치고 팔았다고 외친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 자주포가 인정받은 것입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한 개당 거의 2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요점은 한국은 그 가격에 그것을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동생인 한국은 무기 판매에 점점 능숙해지고 있는 반면 우리의 형인 러시아는 무기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 사업이 그렇게 좋은가? 한국 K9은 좋은 장비입니다. K9 미친 듯이 팔려요. 중국의 네티즌들은 자신들이 들어왔던 K9 자주포에 대한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 뒤늦게 써야 얼마나 유력적인 무기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뿐만 아니라 베트남도 K9 자주포를 살해한다는 소식에 중국인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텐센트에서는 지난 5월 베트남이 한국의 K9 자주포를 살해한다고 홍콩 언론이 중국의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베트남이 한국산 K9 자주포를 대량 구매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공개했다고 했습니다. 베트남 국방장관이 한국의 K9 자주포 성능을 칭찬하고 베트남 포병사령관이 K9을 신속하게 도입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 기사에 중국 네티즌들은 베트남은 한국 마음을 건져올 수 없고 해안에 포병만 배치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K9은 엄격한 실험 테스트를 통과해 사용자들의 신뢰를 얻으며 미래 사업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K9은 실제로 이들 국가의 최고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전의 국제무역 주문도 유럽과 미국의 자주포 수출을 압도했습니다. 중국 말고 전 세계가 K9을 좋아하는데 일본도 스스로 못 만들면 K9을 샀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베트남은 해안에 K9을 배치해 중국의 해상 공격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였는데 K9의 정확성과 유력에 중국인들은 이제서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K9 자주포를 배치한 인도나 구입하려는 베트남이 자신들과의 국경에 배치하려 하지만 중국산 PLG-05가 스펙상 월등하다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PLG-05는 사격과 동시에 차체가 출렁이며 그야말로 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주며 실패한 자주포로 낙인시켰습니다. 이미 중국군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 육군은 약 2,000여 문의 화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PLG-05의 수량은 300여 문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PAG-05 이후 사실상 장거리 타격에서 자주포를 배제시켰고 현재는 자주포 대신 방사포를 다변화시켜 기존 자주포 부대를 방사포 부대로 개편시켰습니다. 중국은 80년대 서방과의 교류가 진행되면서 서방의 기술을 받아 PAG-45를 만들었습니다. PAG-45와 같은 경우 사우디아, 쿠웨이트, 방글라데시, 알제리, 파키스탄에 수출 실적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후 자신들의 기술로 만든 공허형은 어떤 나라도 사지 않았습니다. 한 중국 군사 전문가는 PAG-05 자주포의 사우디 수출 단가가 대당 740만 달러였다며 그 비싸다는 독일의 판저비츠 2000 자주포도 500만 달러인데 이보다도 높다고 했습니다. 놀란 것은 K9 자주포는 300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루마니아 자주포 사업에 폴란드가 끼어들어 제안했지만 초기 단계에 거부당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크랩 자주포를 수출하려 했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왜 국산 크랩 자주포를 더 생산하지 않고 한국산 K9 자주포를 대거 도입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랩 자주포는 폴란드가 기술이 없어 조립만한 영국의 포탑과 한국의 차체를 결합해 만든 자주포입니다. 이것은 비용이 훨씬 더 들고 완성도도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크랩 자주포가 큰 활약을 하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독일산 판저비츠 2000을 운영해본 한 병사가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크랩은 미완성이고 잘못 생각한 매우 조잡한 기계라고 생각합니다라며 포탑과 차체와의 결합에서 불안정성이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제 미국에서도 테스트를 하려 하는데 이번에 루마니아 도입까지 확정되면서 유럽은 물론 아시아를 넘어 미국 등 전 세계에서 찾는 자주포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방산 전시회로 꼽히는 2024 유로 사토리가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여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등 국내 방산업체들이 일제히 출동했는데 한국 방산은 현지에서도 인기가 높았습니다. 17일 오전 개막식이 끝나자마자 루마니아 관계자들이 가장 먼저 한국관을 찾았습니다. 루마니아의 이응코넬 플레사 핵특정 부청장이 자리에서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레드백과 K2 전차에도 관심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특히 새롭게 등장한 K2 전차 수출형 모델 K2EX가 주목받았습니다. 유럽 군사 전문지 아미레코리션은 28일 현대로템이 유로사토리 2024에 업그레이드된 K2EX 블랙팬스 전차를 전시했다며 K2EX에 대해서 집중 보도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이 많은 전차들이 대전차 미사일이나 드론의 공격에 상당히 취약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K2 전차는 측면 방어력이 약하다고 소문이 나면서 제무리 기동력이 뛰어나도 전장에서는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독일 등 유럽에서는 이 약점을 부각시키면서 비싸고 느려도 레오파드 전차가 훨씬 우수하다며 한국산 전차 구입을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유럽 최대 방산 전시에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의 방산 선지국들의 뒤통수를 칠 새로운 K2 전차를 들고 갔습니다. 아미 레코그니션은 이번 해수출을 위해 특별히 K2EX 모델을 설계했다며 이 모델은 전 세계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도록 맞춤 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24도 현장에서 K2EX를 찍어서 올렸는데 KPL과 비교하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K2EX는 정확히 유럽 고객들을 위해 맞춤 제작된 모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차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인 국가는 미사일이 전차에 도달하기 전 감지에 요격하는 능동방어 체계 장착을 필수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K2EX에는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저지하는 복합능동방어 장치가 장착되었고 360도 전방위 시야를 제공하는 전장 상황 인식 체계와 원격 조정 무기 체계를 탑재해 작전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K2의 방어력은 복합장갑과 폭발반응장갑 블록을 통합한 능동방어 시스템으로 강화되어 최신 트렌드인 능동방어 체계와 안티드론 체계로 구성되었습니다. K2EX에 주목할 만한 혁신은 정보주입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량한 것인데 이 기술을 통해 숭만한 탄약 폭발의 타이밍과 특성을 제어할 수 있어 전투자들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K2EX는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 밀리미터 대형 레이더 거리 측정기 및 측풍 센서로 지원됩니다. 이런 시스템은 다양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승무원을 종합적으로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유럽에서 K2 전차가 공격력과 기동성, 가격과 낫기 모든 면에서 뛰어나지만 측면 장갑이 취약하다고 하자 한국은 다시는 이런 말을 못하도록 전차는 물론 승무원까지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또한 K2EX는 하드킬과 드론 방어 시스템, 원격 사격 통제 체제, 추가 측면 장갑까지 달았는데 전투 중량이 60톤밖에 되지 않는다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K2 전차의 기동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격과 방어력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반면 지금 레오파드 최신형 레오파드 EA8은 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당초 프랑스 독일 합작 KNDS에게 전차 공동 생산을 맡기면서 최대 250대를 도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5대를 축소하더니 체계된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었습니다. 이탈리아가 도입한 전차에 이탈리아 업체들이 하부 체계를 공급하려 했는데 KNDS가 이를 거부하면서 도입 계획이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폴란드형 KPL을 만들어 공급하면서도 수출형 KEXL을 내놓고 K3 전차까지 빠르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럽 내에서 합적으로 만드는 무기는 연이은 불협화음으로 한국의 속도와 경쟁력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로 사토리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 중 하나가 독일과 미국을 대표하는 방산기업 라인메탈과 로키드 마틴이 합작해 선보인 포병 로켓 시스템 지마스입니다. 하이마스에 독일 라인메탈이 참여하면서 젊은이의 지가 붙은 것입니다. 라인메탈의 차륜형 트럭과 로키드 마틴의 발사대를 결합한 것인데 미국의 고기동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폴란드와 우리나라가 합작해 선보인 다연장 로켓 호마르케 같은 형태의 무기를 개발 작수 1년 만에 만들어냈습니다. 이례적으로 발사대 2개를 탑재하고 사그레이를 높인 부분은 호마르케의 원형인 천무를 빼다 박았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수요 증가를 대비한 것으로 보이면서도 한국사 천무를 견제하기 위해서 독일과 미국의 거대 방선 기업이 힘을 합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천무의 상대가 안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마스는 차대 아웃트리거가 없는 것으로 봐서 무의도 발사타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였는데 천무위에는 무의도, 유성위도, 관성위도 등 정밀도가 높고 다양한 탄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마스는 그에 비해 그냥 하이마스 대형화로 보이는데 모두가 엄청난 유형을 자랑하는 차대. 완성도에는 박수를 보내면서도 만드는 것도 느리겠지만 엄청 비쌀 것 같다고 걱정을 했습니다. 지마스의 경쟁자 한국산 K239 천무는 이번에 처음으로 유럽에 소개되었습니다. 루마니는 K9에 이어 천무도 구매 목록에 올려놓았는데 노르웨이에서도 이번 전시 기간 중 한국권을 찾아 천무 수출 관련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스웨덴, 불가리아 등 국가에서도 천무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현재 그들 국가에 맞는 솔루션에 따라 변형된 모델로 협상을 진행해왔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독일 라인메탈과 루키드 마틴이 선보인 지마스와 경쟁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프랑스 방산업체들도 경쟁적인 제안을 내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 관계자는 자신감 있게 노르웨이는 우리가 보고 있는 주요 시장 중 하나이며 스웨덴도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2030년 이전에 배송을 원할 것이고 우리는 확실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2030년까지 16개에서 18개의 천무 발사대를 대대규모로 각 국가에 납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으로 다른 국가들의 경쟁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방산업체들을 독일과 프랑스가 싫어하는 것이 한국은 빠른 납기와 가격 경쟁력이란 강점에 유럽 국가들이 원하는 사양까지 추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유로 사투리 2024에 한국산 K239 천무가 첫 선을 보이면서 놀랍게도 큰 주목을 받자 한 유럽 네티즌은 놀라면 안 된다며 이런 말과 함께 영상까지 링크로 남겼습니다. 한국인들은 15세기에 단장 로켓 시스템을 만들었다.